안녕하세요, 여러분. 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 오늘 아마 60만이 넘는 고3을 포함한 수험생분들께서 평가원에서 출제한 모의고사를 열심히 치러 보셨을 텐데요. 대체로 강평이랄 게 따로 없습니다. 6월 평가원과 비교해 봐서 그 난이도가 굉장히 유사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풀어보신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전문가적 관점에서 보면은 실제로 2018학년도부터 절대평가를 도입한다고 하면서 갑자기 쉬워지면 안 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올해 그리고 내년, 내후년까지 3개년간 수학능력시험 영어를 쉽게 출제하는 기조를 유지하겠다라고 얼마 전 보도로 접한 바가 있었죠. 그 보도 내용을 그대로 따라줬던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6월 평가원 기억하실 겁니다. 100점 만점에 1등급 컷이었어요. 근데 이번 시험도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아마도 이제 내일 아침부터는 여러 사저기관을 통해서 예상 등급 컷이 나오겠지만 6월과 크게 다르지 않은 예상 등급 컷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만점자 수도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쉽게 말하면 변별력을 요하는 아주 우리를 정말 잡을 수 있는 상위권 학생들을 좀 무덤으로 몰아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눈에 띄게 없었다는 점과 더불어서 빈칸 문제나 문단 순서 등등 여러분이 좀 어려워할 문항들에서도 다소간의 변화가 있었어요. 일단 연계 출제가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 빈칸에서는 2칸짜리 빈칸 있죠. A, B를 주고 거기에 알맞은 걸 써 넣어라 하는 이런 2칸짜리 빈칸이 하나짜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빈칸이 총 4개가 출제가 되는데 이 4개의 빈칸이 모두 한 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6월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고요. 문단의 순서가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인데요. 문단의 순서를 2문항에서 1문항으로 줄였다는 점은 우리가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도 평가원에서 우리 수험생들이 문단 순서를 어려워한다는 점을 알고 문항 하나를 대체한 걸로 보여져요. 그렇다면 문제를 쉽게 내겠다라는 의도가 읽혀지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이 출제의 행간을 한번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네, 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시험은 듣기 문항 17문항에서 3점짜리 3개를 배치시켜서 총 37점의 배점을 듣기에서 줬고요. 그 다음에 63점, 나머지 63점을 듣기에서 배점으로 편성을 했는데 듣기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 문제 배치가 보여져서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게 듣기를 듣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또 평소에 사설 모의고사를 많이 연습했던 친구들은 사설 모의고사보다 평가원 모의고사의 이 문항과 문항 사이에 퍼즈가 길기 때문에 문항을 듣고 답을 챙겨 나가는 시간이 좀 여유가 좀 느껴지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에서 볼 때 듣기는 평소보다 점수가 더 좋지 않았을까 싶고요. 당연히 중상위권 학생들은 감점이 없는 무감점 듣기로 여러분 아마 마무리하셨을 거라 보여집니다. 더불어서 이제 18번부터 문항을 하나씩 그냥 가볍게 터치하면서 또 중요한 문제들은 화면을 보면서 또 이 칠판에서 이런 문항들을 하나씩 좀 분해해 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시죠. 일단 18번 문항인데요. 18번 문항은 글의 목적을 묻는 문제였습니다만 여기서도 아주 쉬운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홍보하려고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세 번째 줄에 You need a program that will give you a more positive and energetic life. 여러분 뭔가 긍정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는 삶을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와 함께 맨 마지막에 You can start by enrolling in our fantastic program today. 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enrolling이라는 단어가 등록하다라는 단어거든요. 이 등록하다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유심히 보셔야 되고 고3 수험생 중에서 enroll이라는 단어를 모른다면 꼭 암기를 해주시길 권합니다. enroll이라는 단어는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원래 옛날에 이 서류들이 문서들이 다 두루마리 아니었습니까? 중세 이전에는 종이가 나오기 전에 양피지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다 두루마리였어요. 그래서 롤이라고 하면 다 다큐먼트, 문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롤 안에 자신의 이름을 기입했다 해서 enroll. 그럼 뭐예요? 출석부도 옛날에 이렇게 두루마리였겠죠. 거기에 자기 이름을 기입했으니까 등록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register와 enroll은
동의어가 되겠죠. 그 단어 하나 건지면서 글의 목적은 마지막 문장 보면 대체로 답이 나온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19번은 연계의 문제였기 때문에 여러분이 크게 어려움이 없게 해결해 주셨을 거라 믿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다음 페이지에서는, 맞아요. 델리아의 심경을 묻는 문제였는데, 이 델리아의 심경을 묻는 문제 역시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 가볍게 기대에 차 있는 발레리나가 되고자 하는 이런 델리아의 모습을 그렸다. 그래서 hopeful. 정답은 1번으로 수렴이 됐을 거고요. 21번도 역시 연계 문제로 출제가 돼서 요지 문제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22번 글의 주제를 묻는 문제도 역시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었고요. 23번 문제는 좋은데 역시 연계 문제였기 때문에 연계 문제는 아니었나요? Traditional consumption, 어떤 전통적인 소비와 관련해서 언급을 하고 있었는데 이 글의 제목을 고르는 문제가 좀 함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있어요. 아마도 글의 요지, 주제, 주장, 제목, 대의 파악 문제 중에서는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그래도 제목 문제가 아니겠는가. 다행히도 이 제목 문제가 선택지가 나머지가 다 말이 너무 거리가 멀었어요. 그래서 2번, 3번, 4번, 5번이 거리가 너무 먼 문제. 2번 같은 경우는 해석을 하면 겨울철 그 식량의 그 프로덕션, 생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의 경우는 survival necessary 하면 생존의 필수가 되는 refilling stocks 하면 그러한 그 어떤 재고품들을 채워 넣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의 경우는 흉작에 있은 후에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다섯 번째의 경우는 그 우리가 holiday 보통 ritual 의식을 거행을 하는데 그런 의식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해서 traditional consumption을 언급하고 있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본문 전체가 traditional consumption을 반복해서 다루고 있고요. consumption을 여러 번 반복해서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떨어지는, 실력이 좀 떨어지는 중하위권 학생들도 반복적 어휘를 가지고 키워드를 잡아서 답을 냈다면 쉽게 답을 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조언을 하나 드리자면 영어 문제라는 게 그렇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아주 완벽하게 이해했을 때만 정답에 수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본문의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해도 여러분이 촉을 잘 살리면 이 문제에서 정답은 골라낼 수 있습니다. 본문을 완전히 이해를 하지 못하면서도 정답을 골라낼 수 있다면 그 친구가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것 아닌가요?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항상 권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영어의 패스파인더로서 뭘 권하느냐? 여러분, 지금 이제 남은 기간이 얼마 없죠? 70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 70일 동안에 여러분의 해석 능력을 일취월장 강하게 향상시키는 건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점수는 올릴 수 있어요. 왜죠? 해석 역량이 느는 것보다 이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 무엇인지를 고르는 기술, 이 기술은 역시 촉이 발달하면 되거든요. 감각적인 훈련을 해주면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많은 지문을 읽고 많은 문제를 풀어보고 문제를 푼 이후에 피드백을 잘하는 것이죠. 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화면을 보면서 문제를 푸는 문항으로 이제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24번, 25번 일치, 불일치 문제는 쉬워서 논의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26번 도표 문제는 사실은 수능 완성에 있었던 문제를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미리 수능 완성 교재를 보신 분들은 도표 문제도 아이고 땡큐야 하고 받아주셨을 거고 27번의 일치, 불일치 문제 living rock cactus 있죠. 살아있는 바위 선인장 얘기도 이거는 그냥 하나씩 해결해 가면 좋은데 일치, 불일치 문항은 마지막 선지부터 하나씩 찾아가면서 답을 내면 되는데 4번의 답에 수렴이 됐기 때문에 답을 좀 빨리 낸 케이스가 되겠죠. 자, 이제 드디어 이제 화면을 보면서 여러분과 내가 같이 호흡을 맞춰야 될 문항이 왔습니다. 바로 이제 여러분이 뭐 신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체념할 수도 있는 문제죠. 바로 이 어법 문제인데 어법 문제를 어떻게 출제하는지 이번 9월 평가원 문제를 보면 6월 평가원에서도 그랬듯이 아주 기본적인 곳에서 문법사항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문법 문제를 절대로 버릴 필요가 없겠죠. 함께 보시죠. 여기 보시면은 이 대절 이렇게 접속사가 나오거나 관계대명사가 나왔다 싶을 때는 일단은 끊고 시작을 하십시오. 자, 끊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관계대명사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접속사도 그렇고 넓은 의미에서는 모두 접속사라고 할 수 있어요. 일종의 종속 접속사입니다.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도 문장의 구조가 와야 되고 그 뒤에도 문장의 구조가 와야 돼요.
그래서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게 종속접속사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속접속사의 역할을 한다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알아차렸을 때 빨리 주어하고 동사를 찾으면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대체로 문장의 구성 원리를 물어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냐면요. 선지를 보십시오. A번은 evaluate라는 동사가 하나 나왔고요. 또 하나는 evaluating 그래서 ing가 붙었어요. 자, 얘는 문장에서 동사의 역할을 하지만 동사이지만 얘는 ing가 붙어서 동사가 아니라 일종의 형용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름은 현재 분사죠. 현재 분사로서 형용사의 역할을 해요. 그러면 이 문장에서 필요한 건 무엇인가? 자, 주어 동사 찾습니다. Two observers. 두 명의 관찰자가 다음에 the same performance. 자, 그런데 문장에서 동사를 찾았는데 어디서 찾았냐? arrive에서 이미 찾아버렸어요. 아이쿠야. 문장을 구성하기 위해서 주어하고 동사가 이미 다 나와버렸네요. 그런데 여기서 또 동사가 나오면 되겠습니까? 한 문장을 구성하기 위해서 동사는 하나여야 하죠. 그래서 여기서 동사는 답이 되지 않는다. evaluating. 이렇게 골라준 겁니다. 자, 간단히 해결할 수 있었죠? 두 번째 B번입니다. 자, B번 쭉 가죠, 여기. B번 문제는, 자, 여기 보면 distance라고 하는 앞에 명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a javelin 다음에 thew냐, was thrown이냐. 사실은 둘 다 동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javelin이 명사이기 때문에 명사, 투창이죠, 투창. 이 투창, 명사는 문장의 맨 앞에 나왔을 때는 주어입니다, 무조건.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thew도 동사고 was thrown도 동사예요. 동사 대 동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뭐죠?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확하게 알아야 문법 문제를 맞추죠. 자, 이 동사는 능동태로 쓰여졌습니다. 자, 그런데 was thrown, 이 동사는 수동태로 쓰여졌습니다. 자, 능동과 수동은 의미로도 파악할 수 있죠? 투창의 입장에서는 던지는 겁니까? 던져지는 것입니까? 던져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was thrown, 수동태를 쓰는 게 답이 됐죠.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능동, 수동을 구분하는 문제 B 해결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C 갑니다. 이 C 문제는요, 여러분, it하고 them, 지칭어를 가지고 물어보고 있어요. 지칭어가 it일 때는 단수라고 하죠. 앞에 나오는 명사를, 단수 명사를 받을 때 it로. 자, them은 복수라고 하죠. 앞에 나오는 명사를, 복수의 명사를 받을 땐 them을 쓰는 겁니다. 단수냐, 복수냐? 중요한 건 얘가 뭘 가리키느냐입니다. 아주 정교한 점수 규정, 이것이 도안을 줄 수 있어요. 그것을 뭔지 모르지만 더 객관적으로 만들도록 도와줄 수는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본문을 보시면 이 앞에 나오는 evaluation of performance, 바로 그 사람의 퍼포먼스 하면 뭐 수행이죠. 이 수행을 평가를 할 때, 또 운동선수 같으면 그 운동선수의 어떤 그 결과물이 되겠죠. 이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가리킨 겁니다. 이 수행 능력의 평가는 evaluation, 단수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performances 이렇게 해서 복수 아닌가요? 여러분, 영어에서는 A of B가 해석이 될 때 B의 A로 해석이 됩니다. 결국 A로 수렴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구조가 있을 땐 앞에 나오는 A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evaluation of performances 이러면 앞에 나온 evaluation이 중요하죠. 단수입니다. 그래서 it로 받았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답을 하나씩 확인해 보면 evaluating, 그 다음에 was thrown, 그 다음에 it 이렇게 골라서 5번으로 수렴이 됐겠죠. 아쉽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를 틀리신 분들, 또는 어법은 어려워하면서 지레짐작하고 버리신 분들, 이렇게 수학능력 시험에서도 아마 6월, 9월과 마찬가지로 난이도를 높이지 않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능동태, 수동태 기본이죠. 그 다음에 문장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주어하고 동사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주어하고 동사는 하나씩 있어야지 동사가 두 개가 있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지칭어가 가리키는 대상이 단수일 때는 it, 복수일 땐 they나 them. 이렇게 골라주는 거는 너무 많이 우리가 접하는 문법이기 때문에 절대로 결단코 겁먹지 마시고 어법 문제를 풀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해서 28번 문제를 같이 봤고요.
자, 29번 어휘로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어휘 문제도 만만치가 않죠. 사실은 난이도가 요즘은 어휘 문제가 더 있어요. 어법보다 어휘가 더 어렵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고3을 중심으로 한 수험생에게 교육과정 평가원에서는 너희가 영어를 잘하려면 어휘를 잘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어휘 문제를 좀 더 난이도 있게 내겠다. 이런 취지가 엿보이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다행스럽게도 여러분 수능 완성, 유형편에서 연계된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미리 풀어보신 분은 난이도가 쉽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A special feature of the real estate rental market. 자, 여기서 키워드가 이거예요. real estate 하면 부동산이고 rental market 하면 임대시장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임대시장 있죠? 빌딩 만들어서 빌려주는 겁니다. 집 지어서 빌려주는 걸 얘기하죠. 이것이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 undergo, 겪는 경향이 있는데 severe, 혹독한, 그 다음에 prolonged 하면 아주 기나긴, contraction, face 하면 여러분 contraction은 shrink 아닙니까? shrink, contraction. 자, 뭔가 웅크리는 거 아니에요. 수축하는 걸 얘기하죠. 그러면 시장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국면은 국면인데 움츠리는 국면, 수축되는 국면, 다시 말하면 불경기란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자, 지금 부동산의 불경기 경향이 있는데 이 불경기 경향은 제조업 제품, 공산품이라고 그러죠. 공산품보다 그 불경기 경향이 더 길고 또 더 혹독한 그러한 것을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맞죠? 물건은요, 불황이 오면 물건 들만 들면 돼요. 그렇지만 부동산은 불황이 오면 지어진 건물을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미 지어진 건물을.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탄력성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공산품보다 더 길고 더 혹독한 불경기를 겪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이 글은 그 방향으로 계속 이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문은 이미 방향을 잡고 가면 어휘 문제를 맞추기가 쉽죠. 자, 그래서 exceeds the demand. 만약에 공산품 같은 경우 수요를 초과하게 되면 공급업자들은 어떻게 해요? cut back. 줄이면 되죠. 결과물. 다시 말하면 생산품을 줄이면 돼요. 그리고 상인들도 자신의 재고를 줄이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property는 real estate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부동산 소유주들은 이 얘기니까요. 맞죠? 자, 여기서 exceed 초과했을 때, 공급이 수요를 초과했을 때 맞는 얘기였습니다. 여기 부동산 소유자들은 cannot reduce the amount of space. 자기가 갖고 있는 건물의 공간을 줄일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얘도 property owner가 맞네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문제도 지나가고요. 자, 세 번째 선지입니다. 자, 스페이스는 스페이스인데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기업체와 또 하나는 소비자를 수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건데 needs at the peak of the cycle. 근데 문제는 이 consumer needs를 이렇게 묶어버릴까요? 네. space 이렇게 묶으면 수요가 피크일 때 기업도 그렇고 소비자도 그렇고 자, 공간 없어요? 좀 방 없어요? 사무실 없어요? 이럴 땐 많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만들어진 이 스페이스 공간이 remains, 남아있게 되죠. 경기가 하얀 곡선을 그릴 때 남아있게 되는데 어떻게 남아있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 다 나가면 vacancy rates, 결국은 그 공실률은 당연히 climb, 공실률이 올라가는 거죠. 임대율은 떨어지는 거고 다음에 the downward trend becomes more severe. 결국은 이 불경기 하얀 곡선은 더 심화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했어요? 남아있게 되겠죠? 남아있게 됐기 때문에 얘도 오른편이 됩니다. 자, 어쩔 수 없어요. 부동산 시장은 없앨 수 없거든요. 때려 부술 수는 없죠. 팔지 않는 한.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문제로 갑니다. 네 번째에서 rental rates generally do not drop below a certain point. 자, rental rates는 더 떨어지진 않는다라는 부정문이 나왔습니다. 근데 어디를 더 떨어지지 않느냐? 여러분, 이게 상한선이에요. 맥시멈 하면. 우리나라 말로 좀 쉽게 쓰면. 최대값이에요, 최대값. 상식적으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뭐가 떨어질 때, 어디까진 떨어지지 않는다 그럴 때, 떨어질 때 상한선이라고 그러나요? 하한선이라고 그러나요? 이 하한선, 어디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지. 어디 위로는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미니멈이 나와야지.
맥시멈이 나올 만한 이유가 하등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상식으로도 맞출 수가 있었어요, 이거는. 그래서 여기에 임대료는 일반적으로 떨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 어떤 지점 밑으로는. 근데 그 어떤 지점이 equal 이건데 이때 maximum이 아니라 minimum을 썼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난이도가 더 좀 쉬웠던 문제인데 이걸 또 어렵게 풀려고 했다면 어려웠을 수도 있지만 뭐 그리 어려운 문제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최하한선이라는 건 어떤 하한선이냐면 must be charged, 청구되어져야 될 가장 최소한의 값. 뭘 위해서 청구돼야 될? 그 건물을 아무리 비워놔도 그 건물을 이렇게 운영하려면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 그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선 청구돼야 될 돈이 있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받아야지 그 밑으로는 렌트비는 내릴 수가 없는 거죠. 손해보면서 부동산 업자가 장사할 수는 없죠. 바로 그 얘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4번 맥시멈 이걸 미니멈으로 고쳤어야 된다. 자, 이거 그냥 국어를 잘하는 사람도 당연히 맞출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마이크를 좀 붙이고. 그래서 왜냐하면 하한선 밑으로는 안 간다. 이렇게 써야지 상한선 밑으로는 안 간다. 이런 얘기를 쓰지는 않거든요. 우리 언어 상식에서. 그래서 그냥 국어 언어 상식으로도 맞출 수 있는 문제였다. 기본적인 영어가 되기만 한다면.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네. 33번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빈칸 문제가 되겠죠. 근데 빈칸 문제 요거 좀 한번 보실 때 잠깐만요. 요걸 마이크를 좀 잠깐. 네, 됐습니다. 이 빈칸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난이도가 있다라고 또 겁먹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다행히도 이번 빈칸은 연계 문항들이 되고 출제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부담이 참 적었어요. 33번 문제의 경우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33번 문제가 이 벌이 어떤 색깔을 선호한다는 취지의 지문이었어요.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벌은 have their choice of flora. 여기서는 식물군을 얘기하죠. 이것도 여러분이 상식으로 좀 알아두세요. fauna라는 말이 있어요. 얘는 뭐냐면 동물의 무리. 동물군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flora, fauna 알아두시고요. 이 벌이 식물군에 대해서 선택을 갖는데 뭐에 따라서 선택하느냐? 뭐에 따라서? according to color. 색깔에 따라서 선택한다 이거예요. 선호도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나와서 실험을 합니다. 실험을 했더니 실험을 한 결과 he found that 뭘 발견했을까요? 발견한 내용을 보시면 여기를 발견했어요. insects 곤충은 곤충인데 which visited them 자, 이 꽃들을 이 식물군을 막 방문한 곤충들을 보니까 뭐처럼 보이느냐? 이 곤충들은 marked 뭔가 두드러진 preference 선호도를 갖는데 어떤 색깔에 대해서 선호도를 가져요? blue 파란색에 대한 선호도를 가져요. 그러니까 벌이 있는데요. 이 벌이요. 뾰족한 벌 이렇게 있죠. 날개 있고 이 벌이 어떤 색깔을 좋아해? 블루라는 색깔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뒤에 나오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은 요것만 살짝 지우고 갈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벌을 키우는 이유가요. taming bees 벌을 키우는 목적이 pollination 가루바지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지금 여기서 식물을 키우고 있는 거야. 식물을 키우고 있는데 이 식물이 번성하려면 벌들이 와가지고 가루바지를 해줘야 돼. 서로 교배를 해줘야 된단 말이야. 이 교배를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빈칸입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벌을 키우는 이유가 이렇게 꽃 가루바지를 하기 위한 것이고 또 그 작물이 내가 키워야 될 작물이 뭔지 규명이 되면 자, 나는 예를 들어서 뭐 미나리과 식물을 심겠다. 뭐 여튼 제가 잘 모르지만 그런 식물을 심겠다고 했으면 적어도 다른 식물군 근처에 있는 다른 식물군의 색깔이 반드시 고려가 돼야죠. 만약에 내가 심는 식물 그 다음에 이 주변으로 만약에 색깔은 빨간색으로 제가 칠했지만 이쪽에 블루 파란색의 식물이 있으면 이 벌이 우리 착한 벌이 와서 가루바지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파란색 꽃으로 가겠습니까? 파란색 꽃으로 가겠죠. 자기가 파란색 꽃을 좋아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바로 앞에 나오는 이 실험을 발견한 내용을 기반 삼아서 결국 여러분이 가루바지를 목적으로 벌을 키우게 되면 계획 단계에서 이 주변에 혹시 내가 심으려는 식물의 주변에 파란색 식물이 있는지, 그러면 그 파란색 식물이 있으면 그 주변에는 자기가 식물을 심으면 안 되죠. 왜? 벌은 거기로만 갈 테니까. 그래서 여기서 함정이 뭐냐면, 선택지 함정은 4번이 선택지에서 함정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본문을 알고도 엉뚱하게 답을 낼 수 있는데 뭐냐면 The abundance of blue flora nearby must be ensured. 근처에 파란색 식물군의 풍부한 파란색 식물군이 확보되어야 된다. 이러면 안 되죠. 이걸 그냥 느닷없이 고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파란색 이게 기억이 나니까. 그랬다가는 여러분이 아주 생각 없이 망하는 결과가 빚어진다. 왜냐? 이 본문에서는 파란색 식물군으로 벌이 가기 때문에 내가 벌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식물이 벌이 필요할 땐 주변에 파란 식물은 없어야죠. 그 얘기를 담아서 선택지를 골라준다면 4번이 정답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33번 정답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네. 이제 34번 문항으로 가겠습니다. 아마도 제 판단에는 우리 수험생들이 빈칸 중에서는 가장 어려워했을 문항이 34번 같아요. 34번도 여러분이 차분하게 본문을 보시면서 선택지를 지어만 가도 답을 낼 수도 있고요. 조금 더 센스 있는 친구들은, 언어감이 있는 친구들은 아마 첫 문장만 읽어도 답이 어렴풋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보시죠. 1900년대 중반 존 케네스 갈브레이스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shocked the field of economics, 경제학 이 분야를 아주 떠들썩하게 만들었어요. 아주 뒤집어 놨습니다. 뭐라고 했냐? 이 사람이 이렇게 주장을 했을 때 그랬는데요. 이 주장한 내용을 잘 보십시오. 왜 본문의 필자가 갈브레이스라고 하는 이 경제학자의 이야기를 전했을까요? 아마 여기 갈브레이스가 주장하는 이 내용이 필자가 쓰고자 또는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걸 추적해 갑니다. Consumers do not merely participate in the marketplace. They are also the product of the systematic deployment of power throughout society. 자, throughout society. 여기까지 해석을 차분하게 좀 해드려 볼게요. 소비자들은 단순히 merely participating, 이 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소비자들은 역시 이 체계적 배치의 산물이다. 자, 그래서 부정을 합니다. 단순히 참여하는 게 아니다. 단순한 참여가 아니다. 단순한 시장 참여 아니다 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시장의 참여가 아니고 바로 체계적인 배치의 산물이다. 근데 힘의 배치라고 했어요. 힘의 배치. 그리고 어디에? 사회 전반에 힘의 배치. 그래서 체계적 힘의 배치. 산물이 바로 소비자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이 말이 기저에 의미하고 있는 바까지 제가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어요. 이 짧은 시간 동안. 제가 경제학도도 아니고. 맞습니다. 이 시간은 사탐 시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해서 답을 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접근을 하지 마십시오. 영어 시간에서는 영어의 능력을 측정하는 거지 경제적 지식을 측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영어 지식을 가지고 이 본문을 해석을 하면서 이해를 했을 땐 여러분이 상식 있는 영어 학습자라면 빈칸에 뭐가 들어오겠냐 이걸 맞추라는 거거든요. 근데 왜 자꾸 내용을 이해해서 답을 내려고 하십니까? 저는 그거 좀 답답해요. 이런 문제는 우리 학원 같으면 아마도 최춘식 선생님이 나오셔서 맞추셔야죠. 경제 선생님이시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논리대로 하자면. 그래서 절대로 이 내용에 푹 빠져서 답을 낼 것이 아니라 논리를 가지고 답에 접근하라.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한번 다시 곱씹어 봅니다. 갈브레이스가 한 말은 소비자는 단순하게 시장에 참여한 게 아니다.
알고 보면 뭐의 산물이다? 뭐의 결과물이다? 그렇죠. 이 사회 전반의 이 힘, 권력의 배치의 체계적 배치의 결과물인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들리죠? 결과물, 산물 그랬으니까 이 소비자라는 게 어디서 만들어진 거다? 이러한 시스테매틱 디플로이먼트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거죠. 자, 그러면서 빈칸이 여기에 나와요. 제가 빈칸에 답을 좀 넣어놓긴 했는데요. 개인의 참여는 mass behavior pattern. mass behavior pattern이 뭐예요? 대중 행동 패턴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아마 대중 행동 패턴은 뭘 얘기할까요? 아까 방금 뭐라 그랬죠? 소비자가 시장에 참여하는 행위라고 그랬죠? 소비자가 시장에 참여하는 행위를 뭐라 그래요, 우리는? consumption. 소비하러 가는 거죠, 소비. 그러니까 여기서 소비하는 거예요. 소비자가 행하는 대중적 행동 패턴. 이렇게 해석을 했지만 이걸 한 단어로 줄이면 컨섬션이 되겠죠. 이 소비에 참여하는 것이 결국은 뭐가 아니다를. 본문에서 우리가 지금 선택지에서 보면 부정어가 다 붙어 있어요. 4개는. 그랬을 때는 이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방금 전에 문장에서 뭐가 아니라고 그랬죠? 여기 또 낫이 나왔었죠. 소비자는 단순히 참여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도 단순히 참여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단순히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 이건 내가 말한 게 아니고요. 본문에 나와 있어요. 바로 전 문장에. 단순히 참여하는 거 있죠. 여기서 이 spontaneous라는 단어 있죠. 이 spontaneous라는 걸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자생적인 뭔지 알아요? 풀어서 말할까요? 자연적으로 스스로 생겨나는, 자연적으로 또는 스스로 생겨나는 이런 의미예요. 안성맞춤이지 않습니까? 단순히 참여하는 게 아니다.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나오면 되잖아요. 그것만 해도 일단 힌트가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힌트는 바로 앞문장에 있었고요. 두 번째 힌트는요. 자, 소비자들은 참여한다. 여기서 방금 전에는 participate라고 썼어요. 근데 이번에는 engage인으로 바꿨어요. 자, 영국인 아저씨, 미국인 아줌마들은 다 이렇게 동일한 단어를 쓰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말만 바꿨죠. 소비자들은 참여한다. 어디 나왔죠? 소비자들은 참여한다. 개인은 참여한다. 그 전 문장에도 뭐라고 나왔죠? 자, 여기서 소비자들은 참여한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참여하는데 단순히 참여하는 게 아니라 왜 참여한다? 소비에 참여하는데 because 여기 나오네요. 이 소비자들이 어떤 경제적인 체계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참여하는 거래요. 근데 이 경제적인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신념 체계로서 작동하고 있는 일종의 체계랍니다. 체계. 이 말도 어려워요. 어려워. 난 어려워. 그냥 난 논리만 따라갈래. 내용을 이해해서 맞추지 않을래 난. 그래서 또 다음 봅니다. 마지막에 이것도 큰 힌트가 됐어요. 뭐냐면 이런 말 나오죠. 소비자로서 우리의 선택은 are not entirely our own. 전적으로 우리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아까 왜 이 자생적이라는 말에는 자발적이라는 느낌도 있거든요. voluntary 같은 느낌도. 그래서 자생적인 반응이 아니다. 방금 뭐라 그랬죠? not. 이 뒤에서 뭐라 그랬어요? not our own reaction. own choice. 뭐 이렇게 나왔나요? 여기 보면 choice죠. choice. 우리 자신의 선택이 아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자신의 선택이 아니니까 자생적이면 안 되죠. 자발적이면 안 되죠. 그것도 두 번째 힌트가 또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첫 번째 힌트와 지금 말씀드린 두 번째 힌트를 스태핑 스톤 삼아서 답으로 수렴하려면 선택지가 뭐가 있겠냐 이거예요. 그랬을 때 필자는 그런 얘기를 중심으로 했는데 자, 커머셜 미디어's agenda. 커머셜 미디어라고 하는 건 상업적인 미디어 있죠. 뭐 TV라든지 라디오라든지 뭐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미디어의 의제에 의해서 이끌려지는 게 아니다. 뭐 또 두 번째 unconditioned 무조건적인 개인의 선택의 산물이다. 이거는 개인의 선택의 산물이라는 본문의 내용이 반대지 반대. 이거 고르면 큰일 나는데 의외로 보통 오답 중에 정반대를 고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세 번째 not a spontaneous reaction 이게 이제 정답이 되는 거고요. 랜덤 포스라고 하는 거는 뭐 무작위의 힘에 대해 여기서 무작위의 힘이라고 하는 거는 살짝
본문의 내용을 완전히 이해 못할 경우에 뭔지 잘 모르겠어요. 완전히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하는 이것까지는 내가 잘 모르겠고 적어도 spontaneous reaction은 아니다라는 말만 해도 답으로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켓플레이스의 필요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또는 outcome irrelevant to economic system 하면 자 이게 다 본문에서 말하는 바하고 위배됩니다. 우리 체계 안에 살기 때문에 그 체계 안에 살기 때문에 참여한다고 그랬으니까 관계가 없다고 그러면 안 돼요. 관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시장의 필요성 여기에 영향을 안 받는 게 아니라 받는다고 그랬어요. 시장 체계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들이 다 거짓말입니다. 본문의 내용에 위배가 돼요. 그리고 본문의 내용에 위배가 되고 이런 얘기는 안 나왔어요. 아예. 그렇기 때문에 남는 건 몇 번? 3번 이렇게 골라도 된다는 거죠. 답 속어. 자 이렇게 해서 난이도가 있는 빈칸 문제를 여러분하고 같이 논의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에 이어서 네 문단수서 문제 볼게요. 문단수서 문제 35번입니다. 자 이거 지우면서 문단수서는 포인트만 잡으면 되겠어요. 저는요 문단수서 얘기를 할 때 여러분한테 내가 유식한 말 하나 할게요. lexical cohesion. 와 유식하다. 겁나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죠? 그냥 문단과 문단 사이에 문단과 문단 사이에 결속어라는 뜻이에요. 결속어라고 하는 건 뭐 이런 거지. 자 이렇게 문단이 있으면 이 다음 문단 사이에 이렇게 연결해주는 고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고리가. 이 고리가 바로 lexical cohesion. 그걸 찾아라는 얘기예요. 우리 모두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가족. 어떤 가족? plays together. 함께 노는 가족이 stays together. 역시 함께 잘 지낸다. 이 말에서 나오는 지혜가 뭐냐면 social play. 사회적으로 잘 노는 게 builds ties. 유대감도 구성해준다. 누구하고 누구 사이의 유대감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유대감. 이 유대감. 근데 이 유대감을 또 설명을 하죠. 어떤 유대감? 근데 그 유대감은 lasting and consequential. 오랫동안 지속되고 또 중요한 유대감을 형성해준다. 그러니 필자는 여기 소셜 플레이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함께 잘 노는 가족이 역시 잘 지낸다. 그런 다음에 비문단에 결속어가 나왔어요.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놨죠? 네. 그런데 이 지혜라는 얘기 어디 나왔어요? 네. 일단 the wisdom이라고 나왔죠. 제시문에 이미 the wisdom이 나왔고 이걸 다시 this wisdom으로 가르쳤으니까 일단 결속어 중에 이 this wisdom도 결속어가 될 거고요. 그 다음 the human family 얘기가 어디 나왔죠? 역시 제시문에 나왔죠? 그래서 가족. 바로 가족 구성원 밖에서도 이 지혜는 유효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가족만 그런 게 아니라 잘 노는 가족만 오래 잘 지내는 게 아니라 가족이 아닐 때도 이건 통한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 자, one ground squirrel. 땅에서 사는 다람쥐 얘기를 합니다. 다람쥐가 위협을 만나게 되면 소리를 낼 거래요. 이 소리를 내면서 다른 다람쥐들로 하여금 피해서 도망가도록 run for cover. 이거 많이 쓰는 말이죠. 피해서 도망가도록 만들어준대요. 굉장히 위험을 무릅쓰는 행동인데도 불구하고 하더라고요. 희생적이더라고요. 되게. 자, 이 내용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B는 잡았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B는 잘 잡았는데 B 다음에 C냐 B 다음에 A냐를 못 잡았대요. 학생들 말이. 그런데 보세요. 이 앞에 나오는 내용은 여러분 좀 헷갈릴 수 있었어요. A 앞에 나오는 부분은. 근데 A의 지금 마지막 부분 봅시다. 과학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 이 동물들은 위험을 무릅쓴다. 그들의 목숨이 뭐 위태로워지는 위험도 무릅쓴다 이거예요. 누구를 위해서만? 여기 나왔어요. 누구를 위해서만? 친족들을 위해서만. 혈족, 친족을 킨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질 아니죠? 네. 친족들을 위해서만 목숨 위태로운 위험까지도 무릅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친족은 어떤 친족이죠? They shared common genes. 그래서 공통의 유전자를 다시 말하면 그 같은 피가 흐르는 그렇죠? 집안 피가 흐르는 바로 그 친족을 위해서만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더라. 라고 뭐 했대요? 과학자들은 생각했었대요. 뭐뭐 했었다. 여러분, 이러면요. 뭐뭐 했었다 이러면 이걸로 마지막 문단이 끝나겠습니까? 뭐뭐 했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포함된 거거든요. 유스트. 그럼 이제 반전 와야죠. 과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러나 새로운 증거가 암시하는 거 뭐냐면
이 다람쥐들은 소리를 왜 냈냐? 누굴 위해서 냈냐? genetically related. 이게 어디 나왔죠? 여기 나왔잖아요. kin. common genes를 가진. 자, 그래서 공통의 유전자를 가진, 다시 말해서 집안 피가 흐르는 친족을 위해서만 그렇다고 생각을 했었다. 그러나, 보니까, genetically related 하지 않은 유전자, 다시 말해 집안 피가 흐르지 않는 함께 놀았던 애들을 위해서도 목숨을 바치구나. 이렇게 해서 반전이 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문단수설 잡을 때 B는 제시문담에 나온 걸 분명히 알았는데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될지 몰랐다 할 때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B 다음에 뭐가 올지를 몰라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A 다음에 C가 오는 순서를 잡기만 하면 제시문 다음에는 B가 오는 건 분명히 잡았어요. A 다음에 C가 오는 걸 잡았어요. 그럼 답은 B에 C지 뭐. 근데 바보들 같이 계속 얘가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걸 고민하다가 이것도 맞추고 이것도 맞춘 사람이면 답이 나온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잘 연결이 안 돼서 찝찝해요 하고 놔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딴 걸 고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상처뿐인 영광이지. 바보 아니야, 바보. 그래서 문단의 순서는 이 B, A, C로 가는 그 순서가 모두 논리적으로 해결이 돼야만 답을 고르는 건 아니에요. 제시문 다음에 B 잡을 수 있었으면 또 나머지 A, C는 잘 잡혔으면 그러면 그건 답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decisive한 좀 결단력 있는 선지 확인 이 책략이 여러분이 지금 필요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잘 노는 집단 애들끼리 사회적 유대감이 생기고 그 유대감이 결국 그 친구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또는 위험을 무릅쓰는 일까지 일어나게 한다라는 취지의 뭐 기본적인 내용이었죠. 자, 이 내용을 가지고 문단수서 유익한 문제를 좀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37번 문제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보고자 하는 문제는 이게 이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문장을 주고 이 문장이 적절한 위치가 어디가 좋을까? 문장 삽입 문제라고 하죠. 이 문제를 가지고서 여러분 이제 마무리를 해볼 건데요. 제시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Neither are aware of this fact when it comes to. When it comes to는 뭐 수거입니다. When it comes to 뭐뭐에 관해서라면 뭐뭐에 관해서는 unmarked crosswalk라는 말이 나와서요. 표시되지 않은 횡단보도. 횡단보도가 표시가 안 돼 있대요. 그래서 뭐 횡단보도를요. 크로스워크를 이렇게도 얘기해요. 영국 사람들 zebra. 얼룩말 무늬가 있다 그래서 zebra walk라는 말도 쓰는데 그래서 unmarked crosswalk라는 말 써서 횡단보도가 표시가 되지 않은 것에 관해서는 바로 이 둘 다 this fact,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궁금해요. 과연 이 둘이 누굴까? 이 둘은 누구? 그 다음 this fact라는 말도 궁금해요. 이 사실은 뭐? 자, 이 두 가지가 추론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제시문에 니더를 줬을까? 이 둘이 누군지 앞에 나왔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들어갈 문장은 둘이 앞에 나와 있었어요. 둘이 동시에 나와 있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답을 먼저 결론부터 드리면요. 여기 나와요. researchers, 연구진들은 이게 의심하다의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의심하다의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뭐뭐 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냥 뭐뭐 하다고 생각하다. 확신을 갖고 있지는 않고 확신 없이. 오케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연구진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보스 드라이브스 둘 다 나왔네. 보스가 나왔잖아. 보스 나오면 어떻게 쓰냐. 보스 A and B 둘 다 나왔잖아. 운전자와 보행자 둘 다. 이것도 그대로 썼네. aware. 운전자와 보행자 둘 다 인식을 하고 있다. 알고 있다. 뭐라고 했냐. 운전자들이 양보할 거라고. 보행자들에게. 어디에서? 이 표시가 되어 있는 횡단보도에서 양보할 거라고 과학자들은 양보할 거라고 이 두 운전자와 보행자는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했었는데 재지문. 그러나 그 둘은 전혀 인식을 못했다. 이 사실을. 언제?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이 본문은 이거죠. 표시가 되어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 횡단보도랑 비교했을 때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는 사람들이 더 조심한다는 거예요. 더 조심한다. 뭐 그런 식의 얘기를 지문에서 펼치면서 우리가 이걸 지문에서 봤어요. 어디서 봤었냐면 이게 수능 N제 10회에 13번 문항으로 나왔던 거라서 만약에 문제를 풀어보신 분은 또 이 문단 순서, 문장 삽입 문제에서는 좀 어드밴티지가 있긴 있었겠지만,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37번 문제 같은 경우도 본문 전체의 내용을 내가 이해를 하지 못해도 일단 주어진 문장을 완벽하게 해석을 하고요. 이 해석에서 역시 문단 내 결속어, 이 니도가 누굴 가리키는가, 그다음 뭘 알고 뭘 모른다는 것인가, 이런 공통된 부분을 찾아서 그 전에 뭐가 나왔을지 그 이후에 뭐가 나왔을지 추론을 하는 거죠. 게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답을 내기에 훨씬 더 쉽고 이미 준비된 상태에서 답을 찾아가는 겁니다. 빨리 풀 수는 없어도 논리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바로 이 문장 삽입 문제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제한된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중요 문항만 일단 뽑아서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뽑아드린 문항들이 상당수가 또 EBS 연계 문항이었어요. 그럼 이건 뒤집어 얘기하면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EBS에서 연계돼서 출제가 됐다. 나머지 문제는 난이도가 높지 않은 문제인데 뭐 EBS 연계가 안 됐다. 결국은 올해 수학능력 시험의 난이도마저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수업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6월 쉬웠어요. 자, 9월도 그렇습니다. 난이도가 높지 않았습니다. 6월과 거의 비슷하게 출제를 했어요. 수능도 그렇게 출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외국어 영역, 영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정말 쉽게 내는 이 추세에서 나 혼자 영어를 버릴 것인가, 나 혼자 영어에서 자꾸 찌질한 모습을 보일 것인가 이런 고민해 보시고 조금만 분발하시고 남은 70일 동안 최선을 다하셔서 어휘 보강, 그 다음에 지문 많이 읽기, 거기다가 여러분 아직 좀 헷갈려 하시겠지만 EBS 교재를 달달달 복습할까 말까 이런 고민에서도 하나 조언을 드리면 절대로 달달달 복습할 필요는 없고요. EBS 교재를 다시 푼다는 생각으로 쭉쭉 풀어보면서 조금 더 꼼꼼하신 분들이라면 각 문항에 주제를 하나씩 정리하는 연습을 해나가시면 저는 여러분이 지금 4등급, 5등급 받고 있는 친구들이라도 수학능력 시험에서는 반드시 1등급을 받을 거라 확신합니다. 특히 우리 강북비타이드학원 서울에서 이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재수생들을 지도해주는 이 학원에서 함께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 모두 다 1등급의 대열에 참여하실 수 있을 거라 믿음을 의심하지 않으면서 오늘 이 짧은 수업 시간을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이 수업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좋은 피드백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